안녕하세요. 어떤 기업들은요, 단순히 분기 실적을 잘 내는 걸 넘어서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모습, 이걸 직접 설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새 기업이 바로 그런 곳들인데요. 겉보기엔 이게 전혀 다른 분야 같은데 사실은 하나의 공통된 전략을 쓰고 있더라고요. 바로 미래의 인프라를 장악한다는 거죠. 맞아요. 오늘 다룰 세 가지가 딱 그거죠. 라틴 아메리카의 물류와 금융 인프라, 네. 그리고 인류 건강의 패러다임을 바꿀 의학 인프라, 마지막으로 AI 시대의 정보 그리고 이동 인프라. 오늘은 이 거대한 인프라 전쟁의 승자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아마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들이 꽤 많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인프라 전쟁터, 라틴 아메리카로 한번 떠나볼까요? 네. 첫 번째 기업은 메르카도 리브레입니다. 흔히들 라틴 아메리카의 아마존이라고들 하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 표현이 얼마나 부족한지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렇죠. 이커머스를 넘어선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고요? 네. 핵심부터 바로 말씀드리자면 메르카도 리브레의 진짜 힘은 물건을 파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물건을 전달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바로 자체 물류 네트워크인 메르카도 엠비오스 덕분인데요. 전체 배송의 무려 95%를 이 네트워크가 처리하고 있어요. 95%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아마존도 자체 배송 많이 하잖아요. 여기가 바로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잘 닦인 고속도로가 쫙 깔린 북미랑은 다르거든요.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지역은 사회 기반 시설이 정말 열악해요. 그런 곳에선 빠른 배송이 아니라 확실한 배송 자체가 사치인 거죠. 그렇겠네요. 메르카도 리브레는 수십 년에 걸쳐서 직접 트럭을 사고 창고를 짓고 배송기사를 고용해서 이 문제를 그냥 해결해버린 겁니다. 와, 이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걸 넘어서요. 경쟁사들이 돈이 있어도 섣불리 따라할 수 없는 신뢰라는 인프라를 직접 구축한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해자가 된 거고요. 와. 그러니까 상품이 아니라 신뢰를 배송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정말 관점이 확 달라지는데요. 그런데 물류뿐만 아니라 금융 쪽 성장세도 무섭다고 들었어요. 메르카도 파고 이야기죠. 네. 이커머스와 물류가 몸의 뼈대라면 핀테크 서비스인 메르카도 파고는 온몸에 피를 돌게 하는 심장 같은 역할을 해요. 심정. 최근 1년 만에 총 신용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빌려준 돈의 총액이 83%나 늘어서 11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잠깐만요. 1년에 83% 성장이라니 엄청나긴 한데 좀 위험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전통적인 금융 데이터가 부족한 지역에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대출을 늘리면 돈을 뗄 위험도 같이 커지는 거 아닌가요? 리스크 관리가 엄청난 과제일 텐데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리고 사실 그게 바로 메르카도 파고의 진짜 강점입니다. 강점이요? 네, 사람들은 보통 은행이 없으니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메르카도 리브레는 관점을 바꾼 거죠. 은행이 없으니 우리가 은행이 되자고요. 그들은 수십 년간 쌓아온 자사 플랫폼의 판매자와 구매자 거래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뭘 사고 파는지 다 알죠. 누가 성실하게 물건을 팔고 누가 꾸준히 대금을 갚았는지 손바닥 보듯 아는 거죠. 이 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 자체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존 은행이 보는 그런 서류상의 신용이 아니라 실제 상거래 활동에서 나오는 디지털 신용을 평가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기존 은행보다 훨씬 정교하게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으니까 과감하게 대출을 늘리면서도 연체율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와. 이건 단순한 결제 서비스를 넘어서 은행 서비스가 부족했던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금융 인프라 자체를 제공하는 그야말로 지역 경제의 디지털화를 이끄는 엔진이 된 셈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물류와 금융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인프라를 양손에 쥐고 시장을 지배하는 그림이네요. 재무적으로도 탄탄한가요? 네, 2007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플러스 현금 흐름을 기록하고 있고요. 와, 꽤 오래됐네요. 더 놀라운 건 최근 2025년 3분기까지 27분기 연속, 그러니까 거의 7년 내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30% 넘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7년 동안 매분기 30%요? 네. 최근에는 최대 시장인 브라질에서 일부러 이익을 줄여가면서까지 무료 배송 기준 금액을 낮췄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어땠나요? 분기 신규 구매자 수 역대 최대 기록이었습니다. 단기적인 마진보다 미래의 시장 지배력,
즉 인프라 장악에 모든 걸 걸고 있는 거죠. 야, 대단하네요. 메르카도 리브레가 이 물리적인 세계의 비효율을 해결하면서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다면 다음 기업은 우리 몸속의 비효율, 즉 질병을 공략해서 1조 달러라는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제약회사 일라일릴리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일라이 릴리는 올해 초에 제약회사로는 역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해서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1조 달러. 그 폭발적인 성장의 중심에는 비만 및 당뇨병 치료제인 마운자로와 젬바운드가 있고요. 이 약들 정말 열풍이 대단하죠. 숫자로 보면 어느 정도 위력인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2025년 3분기에 이 두 약에서만 나온 매출이 100억 달러가 넘어요. 두 약만으로요? 네, 회사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이 두 제품이 책임지고 있는 거죠. 현재 미국 처방약 시장에서 이 약들이 속한 계열의 거의 60%를 장악하면서 시장의 규칙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GLP-1 계열이라는 말이 자주 들리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원리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GLP-1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호르몬 이름이에요. 호르몬이요? 네, 원래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도와서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뇨병 치료제로 처음 개발됐어요. 아, 원래는 당뇨약이었군요. 네,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호르몬이 뇌에 작용해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엄청나다는 걸 발견한 거죠. 와. 일종의 배부르다는 신호를 인위적으로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아하. 일라일릴리는 바로 이 시장의 잠재력을 정확히 읽고 누구보다 빨리 움직여서 선두를 차지한 거고요. 그렇군요. 우연한 발견이 새로운 시장을 연 셈이네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앞으로 나올 신약 파이프라인이 훨씬 더 엄청나라고요. 맞아요. 지금 시장을 뒤흔드는 약들은 주사제인데 현재 개발 중인 오르포글리프로는 하루에 한 번 먹는 알약 형태의 비만 치료제예요. 알약이요? 네, 빠르면 2020년 1분기에 FDA 승인이 예상되는데요. 만약 상용화된다면 편의성 때문에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어요. 주사 맞기 꺼렸던 사람들까지 다 쓰겠네요. 그렇죠. 모두 잠재 고객이 되는 거죠. 예상 연간 매출이 최대 400억 달러에 달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죠. 와, 매일 먹는 알약으로 체중 조절이 가능하다니 정말 세상이 바뀌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더 대단한 약도 있다고요? 레타트루타이드라는 이름이 좀 어렵던데 이건 뭔가요? 레타트루타이드는 과학적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간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체중 감량 후보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강력한 네, 이건 세계 최초의 3중 호르몬 수용체 작용제인데요. 3중 호르몬.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쉽게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 몸이 이제 그만 먹어 배불러 라고 느끼게 하는 신호체계가 여러 개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네, 여러 개가 있다. 기존 GLP-1 약들은 그중 하나나 두 개의 신호체계를 흉내내서 뇌를 속이는 방식이었어요. 아, 그런데 레타트루타이드는 세 개의 신호체계를 동시에 공략하는 겁니다. 동시에요? 네, 마치 한두 명의 경비원만 속이는 게 아니라 식욕을 관장하는 지휘본부 전체를 속여서 완벽하게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지휘본부를 장악한다니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래서 효과가 어느 정도인데요? 임상 데이터를 보면 평균 28.2%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습니다. 28%요? 네, 이건 기존 약들의 효과를 아득히 뛰어넘는 정말 전례 없는 수치예요. 비만 치료의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거죠. 대단하네요. 여기에 더해서 2026년에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키술라의 유럽 출시도 준비하고 있어요. 아, 알츠하이머까지. 비만뿐만 아니라 노화와 관련된 가장 큰 질병까지 공략하면서 그야말로 인류의 건강이라는 인프라 자체를 재편하여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물리적 인프라, 생물학적 인프라를 살펴봤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죠. 바로 디지털과 AI 인프라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으로 넘어가 보죠. 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 알파벳입니다. 네, 알파벳은 2025년 3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와, 지난 몇 년간 시장의 가장 큰 질문이 과연 알파벳이 AI 시대에도 검색 제국의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거였거든요. 맞아요. 이번 실적이 그에 대한 확실한 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죠. 그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다들 AI 챗봇이 검색을 대체할 거라고 걱정했잖아요.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AI 시대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사업을 보죠. 네,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매출이 34%나 성장했고 이익률도 크게 좋아졌어요. 더 중요한 건 수주 잔고인데요.
앞으로 들어올 돈이 무려 1,550억 달러에 달해요. 1,550억 달러요? 네. 전 세계 기업들이 AI를 도입하기 위해 구글의 데이터 센터와 인프라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죠. 클라우드가 탄탄한 방어막이 되어주고 있군요. 그럼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 검색은 어떤가요? AI의 영향이 긍정적이었나요? 네,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AI가 검색을 위협할 거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검색 매출은 14.5%나 성장하면서 90%에 달하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굳건히 지켰어요. 오, 자체 AI 모델인 제미니는 월간 활성 사용자가 6억 5천만 명을 넘었고요. 검색 결과 상단에 AI가 내용을 요약해주는 AI 요약 기능, 이걸 도입했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더 복잡하고 긴 질문을 하면서 검색 콜이가 3배나 늘어나는 효과를 봤습니다. 와, 재밌네요. AI를 유협이하는 검색 경험을 향상시키는 도구로 성공적으로 통합한 거죠. 잠깐만요. 그래도 미래를 검색 광고 하나에만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투자자들이 알파벳에 기대하는 건 넥스트 빅싱, 그러니까 다음 성장 동력일 텐데 그건 뭘까요? 바로 그 지점이 알파벳의 미래를 볼 때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네. 바로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입니다. 아, 웨이모. 웨이모는 더 이상 구글의 비싼 취미나 연구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피닉스,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미국 5개 도시에서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상용화해서 운영 중이고요. 와, 벌써요? 주당 45만 건 이상의 유료 운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당 45만 건이요? 생각보다 훨씬 규모가 크네요. 이건 그냥 시범 운영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격적인 사업 단계에 접어든 거예요. 최근에는 1,0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목표로 15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논의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와, 이건 단순히 자동차 회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AI를 기반으로 한 이동이라는 새로운 인프라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선언인 셈이죠. 그렇다면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주가가 연초 대비 60%나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기엔 너무 비싼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좋은 질문이에요. 주가만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럴 때 주가 수익 비율, 바로 PE를 보면 도움이 됩니다. 네, 현재 알파벳의 PE는 28배 수준인데요. 쉽게 말해서 회사가 1년간 벌어들인 순이익의 28배 가격에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28배면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알파벳의 연간 이익 성장률이 30%가 넘는다는 걸 감안해야 합니다. 아, 올해 100원을 벌던 회사가 내년에 130원을 보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성장률을 고려하면 1년만 지나도 PE 비율이 확 낮아지는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의 28배라는 숫자가 폭발적인 성장성에 비해 여전히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평가받는 겁니다. 자, 오늘 세 개의 거대 기업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리해보자면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좋은 실적을 내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 같아요. 맞아요. 메르카도 리브레는 낙후된 지역에 상거래의 혈관과 심장을 만들고 있고 일라일릴리는 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서 인간 수명의 질을 바꾸고 있고요. 그리고 알파벳은 AI 시대의 정보와 이동의 규칙을 새로 쓰고 있죠. 네. 각자 물류, 연구개발, 데이터라는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기존 시장에서 점유율을 뺏어오는 싸움이 아니라 시장의 판 자체를 바꾸고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는 차원의 경쟁인 거죠. 아, 그들은 미래의 인프라를 선점함으로써 그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활동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거대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는 오늘 이 기업들이 어떻게 오늘을 지배하고 내일을 계획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공이 가져올 2차, 3차 효과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를 들어 매일 먹는 알약 형태의 비만 치료제가 감기약처럼 보편화된다면 식음료 산업과 피트니스 산업은 어떻게 변할까요? 정말 큰 변화가 있겠네요. 또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택시가 도시를 가득 메우는 게 일상이 된다면 도시의 풍경과 자동차 소유라는 개념, 그리고 우리의 출퇴근 문화는 어떻게 재편될까요? 이 기업들의 성공은 단순히 주가 그래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